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풍문을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좀 좋게 표현하면 바로 이런 건데요. 저희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정면 맞수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 이게 지금 첩첩인 게요. 예? 이게 지금 의대 정원, 그러니까 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그 의대 정원 26년짜리는 좀 동결하죠. 왜냐하면 25년도는 안 돼요. 제가 학교에 한 28년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미 이제 저게 된 거거든요. 정원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26년은 좀 바꿀 수 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또 오늘 나온 보도는 뭐 거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 지금 저 간호법 이거 통과 안 되면 보건의료단체들 또 파업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리 박 위원장님. 지금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그 지방에서 시작된 그 응급 의료 체계 공백 상태, 붕괴 직전의 응급실 상황이 지금 수도권 서울을 넘어서 지금 빅5 병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 외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울대병원도 정규 시간 외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주 뒤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 수요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전 11시 대표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런 얘기까지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죠. 지금 단순하게 의료 공백 수준을 넘어서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는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란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뭐 전공이 13,000명이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의료 현장의 문제가 당장 생겼겠죠. 겨우겨우 뭐 이 초과 근무하고 진료 횟수 느리고 이러면서 버텨온 게 지금까지인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당장에 내년에 그 의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 지금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애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뭐 대통령이 저런 입장이시면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내일 뭐 여당 보건복지위원들 자리에서 한다고 한들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압박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의대 그 증원 2026년 유예안을 고리로 해서 전공의 복귀라든가 지금 현실화된 문제를 풀어볼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단칼에 거절된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다고 한들 지금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국정 브리핑인가 뭐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네. 기자회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그 다음 날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국정 그 기조를 쭉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연금 개혁만 얘기하겠어요. 연금, 의료, 노동, 그 다음에 교육.
네 가지 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당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차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자기가 얘기를 다 하고 본인이 대통령 얘기 다 하고 다음날 저녁 같이 먹으면 당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29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30일.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약간 바뀌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더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혁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는 2026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의대 정원도 다시 조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지금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데 2,000명에 너무 그동안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개혁 문제, 의료 대란 문제를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풀어보자.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필수 의료 분야의 지금 난맥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낙수 효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낙수 효과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의료보험 급여 수가를 더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 1,500명이 이제 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유급을 안 당하면 뭐 그럭저럭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학생들이 유급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유급이 되고 거기다 1,500명이 다시 플러스가 되면 이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의대 교수협의회 대변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의대 교육이라는 게 일반 대학 교육하고는 달라서 이수해야 될 학점이라든가 공부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1학년을 유급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유급 안 시키면 다른 과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1학년 수업을 들어야 될 학생 수가 한 7,500명 이렇게 되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의대 지역의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대학이 이번에 증원 때문에 원래 정원에서 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교수들도 그 공백이 지금 생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의대 정원 수급에 있어서 유예라든가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2,000명 증원안을 계속 고수하고 여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심각성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뭐 큰 문제 없다. 의료 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당장 병원 가려고 할 때 대학병원 가려고 할 때 느끼는 현실하고 너무 격차가 상당한 거예요. 좋은 말씀 예, 해주셨는데요. 당장 내년에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교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이라는 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필요하고 기자재, 설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의대 1학년이 7,500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각종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 그동안 이제 피땀 흘려 고생해오던 전문의들도 지금 하나 둘씩 사직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전문의 7명이 극심한 심적 부담 또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만만치 않은 그런 의료 대란으로 확산될 것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만 점점 느는 상태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양당 대표 회담 어떻게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는 보는데요. 이제 당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회의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지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지금 뭐 이 전국 관련된 어떤 대화를 하고 협의체를 찾는다고 한들 이게 결국에 대통령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이견이 많은 이슈들인데 이 부분들을 관철시킬 어떤 여력이나 여지가 한동훈 대표에게 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중계 제안도 결국에 한동훈 대표 본인이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한계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을 그렇게 보여주기 이벤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건건이 의제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합의되기 어려운 이슈로 자꾸 전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회담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는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직은 뭐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민생이라든가 특히 의료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저러면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요. 여야가 국회에서 뭐 이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당과 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좀 강력한 요구를 한다면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여야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 뭐 특검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문제 해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게 대통령에게 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그나마 지금의 어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걸 성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위원장. 예,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김이 좀 많이 빠진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가 대표 회담을 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정치적 손해, 정치적 상처가 너무 크다. 따라서 두 사람 다 대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대표 회담에서 크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깨에 힘 빼고 작은 일부터 합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첫 만남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쉬운 일부터 합의를 해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에 관해서라도 두 대표가 어떤 모종의 합의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아니 이게 정치는 좀 딴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은 하겠죠. 근데 이 청문회라는 것이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었다는 면에서 청문회 한계론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여당 측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 제일 중요하죠. 저는 뭐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 충분히 효과 있는 청문회였다고 보고 뭐 굳이 일일이 과거에 있던 막말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어제 자리에서도 본인이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게 다 그대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역사의식, 노동관, 사회 뭐 통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사실상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무위원 국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 이전에 일종의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예. 임명 철회를 하든지 예.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분 우리 박 위원장님. 그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적 관점에서 언급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제 치하에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서름,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는 사상 검증을 하거나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사실은 청문회가 되게 많잖아요. 과방위에서도 청문회하고 뭐 이거는 인사청문회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요새 청문회가 참 많은데 이 많은 청문회들이 과연 어떤 기능,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청문회도 있어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말고요. 다른 청문회. 어쨌든 지금 항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